교과서 158쪽 중국의 개항과 근대화 운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전까지는 계속 서양의 이야기를 봤었죠. 그러니까 서양의 시민혁명, 산업혁명,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국주의 팽창 정책으로 인해서 각종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을 식민 지배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시기적 흐름, 즉 유럽 제국들이 제국주의 팽창 정책을 펼칠 때 도대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무슨 일들이 있었냐를 이제 쭉 볼 건데, 먼저 첫 번째 아시아 중에서도 그나마 가장 거대한 대국이죠. 중국의 이야기를 그 시기 동안 한번 쭉 살펴볼 건데, 자 먼저 중국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시면요. 중국과 한국, 일본 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좀 유사하죠. 성리학적 질서로 인해서 그 이제 유교 사상이 외국 문물, 즉 외국 제도나 기술 이런 내용들을 수용하는 데는 굉장히 좀 이제 배타적이었죠. 그러니까는 국가의 문을 꽉 잠고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태도였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성리학 질서를 유지하고 있던 중국이 갑작스럽게 본인들의 국가의 문을 외국으로부터 이제 개방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개방한 건 아니고 거의 이제 강제적으로 개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영국의 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이제 158쪽 아편 전쟁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 건데요. 158쪽입니다. 자, 이미 그 시기 때 제국주의 정책 시기 때는요, 이미 중국도 청나라 이제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그리고 인구 문제, 산업 문제 등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영국은요, 중국과 그래도 제한적으로 무역은 계속해서 할 수 있었는데, 자, 가장 먼저 158쪽에서 이 부분이요. 자, 차와 도자기 그리고 비단 이런 것들이 영국이 가장 좋아하는 물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지금의 달러처럼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화폐가 은이었어요. 은. 실버죠, 실버. 은. 자, 그래서 은으로 이제 결제 대금을 이제 결제를 하는데, 보시다시피 도자기나 비단, 차 이제 이런 것들이 가격이 조금 다소 올라가는 것들이에요. 높이 책정이 돼 있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영국은 참 그 무역 적자라고 하죠. 엄청나게 심각했었습니다. 무역 적자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 돼서 영국은 고민을 했어요. 이 무역 적자를 어떻게 메꿔야 되나. 자, 그때 영국이 생각해낸 게 바로 다음 줄입니다. 무역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영국이 이제 인도를 지배하고 있었죠. 인도에서 아편을 직접 재배를 해서 이제 그거를 청나라에, 즉 중국에 몰래 팔기 시작을 합니다. 문제가 생기죠. 이 문제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 아편 값으로 인해서 많은 양의 은이 중국으로부터 빠져나가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더 큰 문제가 있죠. 바로 아편 중독자 문제입니다. 아편 중독자. 이게 관리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아편에 크게 중독되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심지어는요, 관리 중에서 약 90% 정도가 그 아편에 중독됐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거를 너무 심각하게 여긴 나머지 얘네들을 좀 절단을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처럼 약물 검사라든지 여기 없었던 시절에서 어떤 식으로 그 중국 애들의 마약 중독자를 색출했냐면은 한 곳에 몰아놓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중독자들은 슬슬 입질이 오기 시작을 하겠죠. 슬슬 오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아편 중독자들을 색출해냈다고 해요. 여러분들 이거 왼편에 사진 봐요. 자, 아편 중독자들. 자, 이미 지금 눈 풀리고 장난 아니죠 지금 막. 이런 식으로 아편을 흡연을 하거든요. 이거 봐. 지금 눈 풀려가지고 지금 이거 봐.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눈이 지금 장난 아니죠. 자, 이런 식으로 그 아편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은요, 이제 이거를 영국에 대항하면서 항의를 하죠. 근데 한번 돈맛에 들인 영국은요, 이를 돌릴 일은 없겠죠. 자,
그래서 159쪽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159쪽에서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나라는요, 이 임칙서라는 사람을 그 무역하던 장소에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아편을 싹 다 몰수를 해서 이거를 불태워 버리는데, 얼마나 많은 양의 아편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불태워서 생긴 그 연기가 일주일이 지나도록 안 사라졌대요. 그만큼 양이 엄청난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영국이 건덕지를 잡은 거예요. 자, 다음. 이렇게 무역은요, 본인들이 자유무역을 저해했다는 건덕지, 즉 구실을 삼아서 중국을 침략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1차 아편 전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서 결과는 불보듯 뻔해요. 중국이 영국에 대항해서 이길 일은 없었겠죠. 이미 각종 신식 무기로 무장한 영국의 군함과 전투병들이 중국 애들을 그냥 몰살시키다시피 했던 전쟁이었어요. 자, 그래서 당연히 영국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불평등 조약인 난징 조약을 체결해요. 난징이라는 도시 지역에서 이 조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펼쳐졌고요. 우리나라도 그 우리 1학기 때 배웠었죠. 강화도 조약에서 일본과 맺은 최초의 불평등 조약, 강화도 조약이었죠. 이 난징이라는 곳에서 불평등 조약을 맺어요. 자, 보시면은 홍콩 할양, 이제 쉽게 말해서 홍콩이 이제 영국한테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제 중국의 문을 개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상하이를 비롯한 5개 항구를 개방하는데, 그래서 현재 상하이도 여러분들 그 중국에서 가장 거대한 항구 도시죠. 상하이, 이를 비롯한 여기 5개 항구들을 개항하게 됩니다. 이로써 거대한 이제 서양 제국들이 드디어 중국에게도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자, 여전히 신기하게도 1차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본인에게, 즉 영국에게 유리한 조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국은 무역 적자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은 조금 더 이제 유리한 방향으로 조약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 이를 거부를 하죠. 그래서 또 생각을 해요. 아, 요것들 내가 또 이제 전쟁을 통해서 한번 또 이제 이제 오픈시켜야겠다. 자, 이제 뭐 아편이나 이런 건덕지도 없어서 새로운 사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에로우 사건이에요. 에로우 사건. 이제 배 그 무역선 이름이 에로호였는데, 여기서 하드 그 밀매하는 행위가 너무 많아서 이 배를 중국 정부에서 살짝 처벌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영국 국기를 중국인들이 밟았다 라는 이제 핑계를 들먹기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본인들의 국가의 자부심이 금이 갔다 라는 그 자존심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게 2차 아편 전쟁입니다. 이번에는 프랑스까지 함께 중국을 공략하게 돼요. 자, 1차에서도 그렇다시피 2차도 여러분들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크게 패한 청나라는요, 이어서 난징 조약에 이어서 2개의 조약을 더 맺게 됩니다. 텐진 조약과 특히나 중요한 베이징 조약. 근데 이 베이징은요, 이제 수도가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 오픈이 된 거죠. 베이징 조약을 체결을 해서 그 내용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2가지입니다. 외국 공사의 베이징 주재와 크리스토교 포교를 인정한 거예요. 말 그대로 외교관이 이제 그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 있게 된 거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죠. 성리학 질서를 유지하고 있던 청나라에서 드디어 크리스토교 포교를 이제 인정하게 된 부분입니다. 자,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죠. 진짜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2가지 내용이. 자, 거기서 또 이제 옆에서 가만히 뻘쭘 있다가 이득 본 러시아는요, 그러니까 이 베이징 조약을 영국과 프랑스, 중국 사이에 연결해준 대가로 일종의 중개 수수료를 먹은 거죠. 그래서 연해주라는 지역도 러시아가 함께 얻게 되면서 이 2차례에 걸친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의 다양한 외국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중국이 개항하던 그 시기인데, 자, 밑에 탐구 활동 좀만 보시면은
자, 이 부분입니다. 아까 무역의 변화. 1차 아편전쟁의 원인이었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중국으로부터 차, 비단, 도자기, 고가품들이 계속 넘어가다 보니까는 인도를 통해서 삼각 무역, 즉 아편과 은을 맞교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차 아편전쟁이 진행이 된 거고요. 자, 1차 아편전쟁 결과 이런 난징 조약, 불평등한 조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뭐 영국에게 홍콩을 넘긴다. 그리고 치외법권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요거 1학기 때 일본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치외법, 법이 이제 중국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무슨 소리니까 영국인이 중국 땅덩어리에서 악질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도 중국 법으로 그 영국인을 처벌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영국인은 이제 본토로 가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아놓은 조항이죠. 굉장히 불평등하죠. 뭐 당연히 배상금 지불하고요. 그리고 관세, 즉 세금을 먹을 수 있는 조항 권리도 영국과 공통으로.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의 세금, 즉 관세 자주권도 이제 상실을 해버린 거죠. 그만큼 이제 경제 사회적으로 영국에게 예속되면서 다양한 서양 세력들이 이 시기에 중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이 이제 외국으로부터 문을 개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문제점이 생겨요. 가장 먼저 유교, 즉 중국은 이제 유교의 거의 국가인데 유교와 이 크리스트교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종교죠. 자, 그러한 내용들 때문에 중국에서 많은 문제점과 다양한 근대화 운동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제 그거는 160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0쪽부터 이제 뭐 태평천국 운동, 양무 운동, 변법자강 운동, 의화단 운동, 그리고 중국의 이제 청나라의 마지막 모습인 신의 혁명까지 쭉 이제 살펴볼 건데 많은 모습이 변해요, 중국에서 실제로. 자, 첫 번째 태평천국 운동은요. 아편 전쟁으로 인한 이런 배상금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 배상금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반 농민들과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징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미 농민들은 살기 어려운데 더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중국 전국 각지에서 비밀 조직들이 결성이 돼서 막 이제 중국 정부에게 대항하는 가운데 자, 아까 방금 봤었죠. 2차 아편 전쟁으로 중국에 이제 크리스트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은 이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사람 이름입니다. 홍수전. 자, 청나라 즉 만주족을 몰아내고 원래 중국 땅덩어리에서 또아리를 펴고 있었던 한족.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 중국에서 살고 있던 사람은 한족이라 그래요. 우리나라도 한민족이라고 하는데 서로 한자가 다르거든요. 이 한자에. 근데 이제 그 한족을 몰아낸 애들이 즉 청나라, 이 만주족, 여진족인데 이 청나라를 몰아내고 원래 한족의 국가를 원래 중국을 세우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태평천국을 건설을 했는데 일반 시민들에게 굉장히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몰라도 평등을 굉장히 중요시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보시면 뭐 토지 균등 분배, 남녀 평등, 신분제 철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민들, 일반 백성들의 지지를 확 끌어벌고 난징이라는 곳을 수도로 삼고 거의 대제국을 건설을 하는데 성공합니다. 이제 요만큼이 태평천국의 주요 활동 범위였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영토 보시면은 자, 이 세력이 얼마나 거대한지 알겠죠? 자, 근데 이제 이를 이제 지켜보고 있던 중국 관리들과 이 부분이죠. 자, 서양군이 진압하는 데 도움을 줘요. 자, 어쨌든 간에 중국 정부도 서양 세력에게 대항을 못했는데 일반 이제 대중들, 뭐 홈이랑 낫 들고 싸웠던 대중들이 대포와 총으로 무장했던 서양 군대와는 비빌 수가 없는 관계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운동은 끝마치게 되는데 굉장히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 싸워왔던 거예요. 1851년부터 1864년 약 그 이제 한 13년 정도 되겠네요. 13년 정도 이런 평등을 주장하면서 펼쳤던 운동이 바로 태평천국 운동이었습니다.
딱 천국이라는 말에서부터 알 수 있겠죠. 종교의 어떤 종교의 영향을 받았는지. 그래서 밑에 자료실에 보시면은 이 태평천국 운동에 좀 더 그 자세한 이야기가 있는데 가장 큰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남녀 평등, 즉 평등이었죠.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고 남녀 평등 원칙이 잘 드러나 있던 그들의 그 태평천국 운동의 제도였던 천조전무 제도. 자, 말 그대로 남녀 평등이에요. 그래서 여성과 남성이 같은 면적의 토지를 분배받고, 그리고 과거제를 여성에게도 개방하고, 그리고 여성도 군대 편성되고, 가장 큰 건 이거였습니다. 여성의 임신매매, 매춘, 그리고 전족의 악습을 없앤 것. 그러니까 전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좀 악습 중에 악습이었죠. 중국에서 그 여성의 발이, 여러분들 오른쪽 보시면 이제 말에 담기도 좀 징그러운 말인데, 자, 신발 크기가 실제로 이래요. 이만한데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 주먹만 해요. 다 큰 성인 여성의 발이 주먹만 해요. 왜 그러냐면은 어렸을 때 이제 발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꽁꽁 싸매는 거죠. 꽁꽁 싸매서 그게 뭐 여성의 미를 강조하고 여성의 정절을 강조한다라는 좀 이상한 논리를 통해서 이렇게 악습을 좀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없애자라는 말을 주장을 했던 게 바로 태평천국 운동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태평천국 운동은 서양 세력에 의해서 진압이 돼요. 결과적으로는 진압이 되는데 이제 중국 사람들과 중국에 있던 관리들이 깜짝 놀란 거죠. 와, 이게 바로 서양이구나. 이게 바로 서양의 기술력과 서양의 군사력이구나. 자, 그래서 뭐를 이제 운동하냐면요. 아, 우리도 이런 서양 기술과 그리고 서양의 이런 과학기술, 군사제도를 받아들여야겠다라는 획기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게 161쪽으로 넘어와서 양무운동으로 귀결이 되는데, 자,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게 나옵니다. 중국번, 이것도 사람 이름이에요. 중국 관리들입니다. 중국번과 이용장 등이 이런 한인 관료들이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서양 기술의 이런 우수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거에 딱 이제 그 머리가 한 대 맞아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 즉 중국 청나라도 우리 군사력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산업도 일으켜야 된다라는 양무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가장 중심이 됐던 것은 다음 줄에 나오는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합니다. 군수산업. 자, 근데 양무운동에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중체서용이라는 거거든요. 좀 말이 어려워요. 한자어라서 말이 어려운데, 자, 일단 오른편에 볼게요. 중체서용. 자, 이 중국의 채, 몸은 그대로 유지한 채,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중국의 이런 성리학 유교 질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서양의 기술만을 받아들인다라는 얘기예요. 말인즉슨 의식이나 제도 개혁 없이 그냥 서양의 기술만을 받아들이려는 이러한 태도였습니다. 이게 문제였죠. 이 성리학과 유교 질서를 완벽히 이제 탈바꿈을 해서 근대적인 사상과 내용들을 주입을 해야 되는데 기술만 이게 주입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병폐나 폐단이 발생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일관성도 없었고요. 자, 그래서 큰 문제가 뭐냐면은 양무운동은요, 우리가 1학기 때 봤었죠. 한반도에서 청나라와 일본군이 서로 대립을 하는 청일전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당연히 우리가 이겠지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소위 이런 말로 탈탈탈 일본에게 털려버렸죠. 그래서 이게 한계가 많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양무운동도 이 청일전쟁에 패배하고 나서 거의 그 수포로 끝나게 돌아가는 상황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 양무운동, 이런 서양 기술운동을 받으면서 밑에 있는 뭐 이런 금능기지기구, 이제 뭐 군수공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거를 보고 와서 우리나라 조선에서도 많은 공장을 세우죠. 이런 대포나 화약도 만드는 군수공장과 함께 뭐 밑에 보이시면은 이런 여러 철도 개통 그리고 대포 개통하는 이런 공장들을 많이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제도 개혁이나 의식 개혁 없이 기술만 받아들이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거대한 양무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다시 한번 중국인들 생각을 해요.
이게 기술만 받아들여서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나 제도, 중국의 모든 것들을 다 싹 다 갈아엎어서 바꿔야 된다라는 움직임들이 나오는데 그게 162쪽 변법 자강 운동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식으로 의식이나 제도를 다 개혁을 해야 되는지 캉유의 리앙치차오, 이것도 이제 변법 자강 운동을 일으켰던 개혁 주범들입니다. 자, 이때 한창 일본은요, 미국에게 개항을 하고 그 문물을 받아들여서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죠. 그때 일본의,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일본에서 일어났던 근대화 운동의 메이지 유신이에요. 메이지 유신.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이 부분이죠. 우리 서양 시민혁명에서 계속 얘기했던 입헌군주제, 즉 왕은 이때 법과 의회의 내용을 함께 따라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말, 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등장을 했던 게 바로 여기는 입헌군주제 정치체제였죠. 그래서 우리 중국을 싹 다 갈아엎어야 된다 라는 말을 주장을 합니다. 자, 그 실제로 그때 황제의 신임을 얻어서 뭐 이런 것들 상공업, 교육, 신시군대 등의 변법 자강 운동을 펼칩니다. 아예 다 바꾸는 거죠, 법을. 그런데 항상 이런 동양에는요, 이런 진보적인 움직임이 있으면 뒤에서 살짝 배합하는 보수 세력들이 되게 많아요. 아쉽게도 이 보수 세력의 반대로 100일 만에 중단이 됐는데, 실제로 요 변법 자강 운동이 성공했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은 지금과 많이 달라져 있을 거라고 많이들 이제 예측을 해요. 아쉽게도 이런 좀 급진적인 움직임들이 보수 세력에 의해서 중단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법 자강 운동. 지금 뭐 중국이 지금 뭐 태평천국 운동, 양무 운동, 변법 자강 운동 했지만은 지금 다 실패했어요. 뒤에 밑에 나오는 이제 의화단 운동도 다 실패하게 되는데 비슷한 시기,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런 크리스트교 확산, 그리고 외국 문물 수용,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고 중국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특히나 그 서양 세력들의 경제적 침략이 굉장히 민감했던 이런 일반 대중들은요,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크리스트교도 싫어하고 서양 세력들의 경제 활동도 싫어하고. 그래서 그 일반 시민들과 대중들은 의화단이라는 비밀 결사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뒤에 좀 이제 구호가 바뀌어요. 앞에서는 태평천국 운동에서는 청나라를 몰아내자였는데 이번에는 청나라를 도와서 서양인들을 몰아내자 라는 구호로 바뀝니다. 그래서 서양 하면은 대표적인 세력들을 뭐 이런 선교사, 그리고 교회, 철도 이런 것들을 한없이 공격하고 파괴하고 폭파시켜 버립니다. 그렇지만은 서양 세력들 가만히 안 있죠. 본인들의 이러한 뭐 재산이나 시민들이 다쳤으니까는 당연히 나서서 진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의화단 운동은요, 결과적으로는 독일, 영국, 일본 등의 이 8개 연합국에 의해서 그냥 아예 그냥 피도 싹 다 마르게 그 진압이 되게 됩니다. 그 뒤로 외국과 또 신축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한 번 더 중국이 나락에 빠지는 분기점이에요. 뭐 배상금 당연하고요. 이게 가장 컸습니다. 이제 베이징에 군대까지 허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 난징 조약에서는 베이징에 외교관이 주둔을 하게 됐었죠. 근데 이번에는 중국 수도, 즉 청나라 수도에 외국 군대까지 주둔해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지위는 더욱더 약해지면서 이제 사람들까지 청나라 정부를 믿지 않게 돼요. 아, 이제 국가는 우리 편이 아니구나,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하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청나라에 대한 불신과 그리고 약함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자, 그때 마침 중국도 좀 어떻게 각성을 했는지 163쪽으로 넘어가면요, 나름대로 개혁을 시도를 해요. 뭐냐면은, 알았어, 그 아까 봤던 변법 자강 운동을 통해서 의회 개설과 뭐 헌법 준비 요거를 했지만은 실제로 헌법은 만들어져요. 근데 그 헌법 내용이
황제의 무한한 권리를 강조해버리는 조금 시대 역행적인 모습을 보여요. 자, 그래서 나오죠. 그래서 오히려 시민들, 일반 대중들이 청나라 정부에 더욱더 불신을 삼게 되는 계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러한 근대적인 개혁 시도에 돈이 필요한 나머지 또 일반 대중들, 농민들에게 세금을 또 왕창 걷어내가면서 불신이 쌓일 대로 쌓여버린 중국 시민들이 어디서 터지냐면은 밑에 신해혁명이라는 곳에서 이제 중국 정부 자체를 타도하게 됩니다. 자, 뭐 여기 나오죠. 신해혁명에 청해 열강 침략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해서 이 무능한 천 왕조를 몰아내자는 새로운 움직임들이 조금씩 키워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 순원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순원. 자, 순원은요, 그 우리나라 김구 선생님만큼 굉장히 저명한 선생님이거든요. 중국에서. 자, 삼민주의를 주장하면서 이런 중국 동맹이라는 혁명 단체를 만들어 버려요. 여기 삼민주의가 뭐냐면은 자, 이제 오른쪽 보시면은 만주족을 몰아내자 민족, 그리고 공화정을 수립을 하자 민권, 그리고 토지의 국유화를 실현하자 민생. 그래서 이렇게 민족, 민권, 민생 이 세 가지를 강조하는 이 순원이라는 사람의 사상이었습니다. 자, 이를 중심으로 이제 중국에게 혁명, 중국 정부를 아예 없애버리자는 새로운 흐름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 중국 정부가 또 하나 빵 터뜨려 버립니다. 자,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줄 내려오시면은 자,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재정난에 빠져서 민간 철도를 국유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 거로 하자는 거죠. 여기 이제 그 숨어져 있던 의도나 생각이 그거죠. 세금, 세금, 세금. 그래서 중국 정부의 이 돈, 즉 재정난을 해결해 보려겠다는 의도였죠. 자, 근데 이미 대중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 철도 국유화라는 사건을 통해서 중국 저변 곳곳에서 이제 폭동과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중국 전역에서 이 혁명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신해혁명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여러 성이, 여러분들 이 성이 캐슬이 아니라 우리나라 뭐 경기도 강원도처럼 중국은 그 지방 행정 명칭을 성으로 써요. 성. 그래서 여러 지방 행정이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신해혁명이라는 중국의 마지막 이제 이 혁명이었습니다. 청왕조의 마지막 모습이죠. 네, 그래서 이후 근데 아직 여러분 이 신해혁명 중에 중국의 황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중국의 황제는 그대로 남아 있대. 순원이라는 사람을 임시 대총통으로 세우고 중화민국으로 수립을 선언했는데 여기 이제 청나라 마지막 모습이죠. 청나라 마지막 모습이고 여기서 조금 뒤에 있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조금 담겨져 있습니다. 자,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냐면은 이 중화민국이라는 수립, 즉 새로운 국가를 수립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164조로 넘어가 볼게요. 164조.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전역에서 신해혁명이 일어나고 아직까지 황제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근데 그 황제가 이제 여기 있는 164쪽에 있는 위안스카이라는 군인이거든요. 군인. 위안스카이라는 사람을 등용을 해서 야, 너가 여기 있는 이제 혁명 세력들을 진압을 해라 라고 요청을 해요. 명령을 내리죠. 근데 여기서 이 위안스카이라는 사람이 배신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혁명 세력 쪽으로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히려 혁명 세력을 진압하기는커녕 청나라 마지막 황제를 퇴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가 없는 바로 여기 있는 중화민국이 수립이 된 거죠. 그때 순원과 위안스카이 사이에 어떠한 협약이 있었냐면요. 그래, 위안스카이야, 너가 청나라 황제를 퇴위시키면은 내 이 중화민국의 총통직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내용의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총통직을 넘겨받지만은 위안스카이는 결과적으로 이제 아파서 이제 죽어버리게 되는데 그 뒤에 문제점이 뭐냐면은 군인 세력이에요. 군인 세력. 어찌됐든 간에 중국의 그 넓은 땅덩어리의 군대 세력을 결집하는 역할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자 지금 뭐 중국 정부도 날라갔고요. 수많은 이제 군대 세력들이 여기저기서 내가 왕이 되겠다고 나서서 거의 뭐 이제
개판 5분 전이 되는 상황이에요, 중국이. 그러면서 다음 줄에 보시면은 중화민국은 정치적 혼란, 열강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딱 이제 중국의 근대화 내용인데, 그 뒤로 가면은 결과적으로 이 군대 세력은 진압이 돼요. 진압이 되고 결과적으로 중국은 이제 공산화 국가가 되어 버리는데, 이런 내용, 즉 신의 혁명 딱까지가 중국의 이제 근대화 운동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시기적으로 보시면요, 1차, 2차 아편 전쟁을 떠나서 뒤에 이어지는 근대화 운동, 태평천국 운동, 양무 운동, 변법자 운동, 의화당 운동에 이어서 마지막 신의 혁명까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큰 질서 변동을 일으켰던 일대의 중요한 사건들이었죠. 여러분들이 그 흐름 좀 잘 보시고요. 그 운동에서 그들의 목표가 뭐였는지 혹은 어떤 내용들을 주장을 하게 됐는지를 중심으로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 같은 경우는요, 나머지 이제 일본의 개항과 근대화 운동을 보고 그 이후에 이제 인도 그리고 서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쭉쭉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